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무태서 온 의사 선생님의 아프고도 아름다웠던 사람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 섬의사의 사계절을 소개합니다. 모모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문푸른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문푸른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매일 일기를 쓰던 아이가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평생 꿈꾸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 천문학과에 진학해 졸업했습니다. 국문학이 아닌 천문학을 했지만 좀 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다시 의사가 되었고 현재 대학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쉬는 날에는 즐겁게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공중보건의 1년을 외딴 섬에서 보내게 되면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우연히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각자의 직업 이야기를 쓰는 공간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된 것이 이 책의 초고가 되었다고 하네요. 흔하지 않은 섬에서의 젊은 의사의 혈투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어주었고 그것을 계기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에서 공중보건의로서 보낸 시간은 어땠는지 살짝 엿볼까요? 인턴 중 기억나는 환자들과 잡다한 이야기. 기억나는 환자 1. 내과는 평생 치료를 하다 보니 환자들이 지쳐있고 수능도도 낮았다. 그래서 환자들의 분노는 일반인의 몇 곱절이고 그 분노를 하루에도 몇 번씩 심심찮게 봤다.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아저씨는 빨리 낫게 해달라면서 그렇게도 몰래 담배를 피웠다. 엑스레이는 더 나빠지고 폐기능 검사도 계속 나빠지는데 몰래 폈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 양반, 약 좀 더 좋은 거 써서 빨리 낫게 좀 해주시오. 병원이 후져서 그런지 몸도 잘 안 낫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버리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래도 웃으며 묵묵히 할 말 하시는 교수님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기억나는 환자 2. 그 당시 종종 보던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처음 그런 상황을 겪을 땐 놀라기도 했지만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니 무뎌졌다. 그 사람은 전날 급성 복막염으로 내원한 환자였다. 내가 진찰하기에도 반발성 압통 소견이 나타났고 CT 소견상 천공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환자는 수술을 거부했다. 이유는 자기가 본 책과 방송에서 병원을 믿지 마라, 약은 안 먹을수록 좋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약은 안 먹을수록 좋다. 하지만 치료를 제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 본인은 복통 이외에 증상이 없다며 진통제 처방과 퇴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동의서를 받고 환자는 걸어서 퇴원을 했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방송 하나 찍으려고 자극적인 말들을 써내다 보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들의 명성을 믿고 진실이라 생각하게 된다. 의학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조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적으로 논문이나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말들을 방송이나 책에서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 무서울 때가 있다. 최근에 이런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보조 치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걸린 병의 우선 치료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환자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환경 정도는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급실에서 근무할 당시 이야기.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정말 응급한 환자는 50명 중 1명 정도 될 것이다. 응급실 인원은 한정적이고 환자는 그보다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환자에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장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감기 환자보다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환자를 먼저 봐야 할 것이다. 한 번은 골절당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약을 주고 담당 전공의가 이미지를 확인할 동안 잠시 환자는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 그 사이 의식을 잃은 환자 한 명이 119에 실려 들어왔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이 달려가 그 환자를 파악한다. 대개 응급한 환자는 스스로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응급실에선 그런 말이 있다. 아프다고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라. 인턴을 포함한 전 의사가 환자의 활력 징후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20분쯤 흘렀을까? 골절당한 환자의 가족이 왜 자기들 치료해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더니 급기야 트레이에 있던 의료 도구들을 막 던지기 시작했다. 뉴스로만 보던 상황을 직접 경험하자 소름이 돋았다. 어느 교수님이 얘기했다. 가장 아픈 통증은 내가 가진 통증이다. 모두가 다 아프겠지만 의료진이 더 응급한 환자를 먼저 봐야 한다는 인식이 내려앉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처럼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쉬운 나라에서는 널리 퍼지기 쉽지 않은 인식 같기도 하다. 무이촌 섬의사가 되었다. 공중보건의 배치 과정. 훈련소를 나오면 우리는 훈련생 수료 신분으로 보건복지부에 편입된다. 공중보건의는 참 독특한 신분이다. 병역을 행하는 중이니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의 적용도 받는다. 추가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적용도 받는다. 가끔 법의 내용이 상충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괴로웠다. 예를 들어 보건소장의 명령에 따라 공중보건의가 황제 출장 예방접종을 해야 할 때 보건소 산하 직원이라면 보건소장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병원을 벗어난 곳에서 진료와 접종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이 된다. 이토록 공중보건의들은 취약한 법 테두리 안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훈련소를 나오면 일주일간 직무교육을 받는다. 갓 졸업한 일반의부터 보드를 따고 나온 전문의까지 다양하고 이전과는 다른 공공의료에 종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 바로 지역 추첨이다. 지역 추첨은 정말 중요하다. 추첨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살던 지역과 정반대되는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섬에 떨어져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섬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이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남에는 무수히 많은 섬들이 있다. 그 섬들 모두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의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지망하는 사람은 모두의 박수를 받는다.
왜냐고? 한 명이라도 낙오될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라남도 TO가 300짜리 정도였는데 전라남도를 1순위로 지원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로써 내가 전남으로 갈 확률은 3분의 1에서 899분의 299로 하락하였다. 결과는 직무교육이 끝난 다음 날 아침 10시에 발표된다. 직무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못다한 회포를 풀기 위해 동기들과 서울의 모처에서 한잔했다. 나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발견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 같았다. 3차, 4차 끝날 줄 모르던 술자리는 5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한 모텔방이었고 분대원 동생과 한 침대에서 동침 중이었다. 모텔방을 들어올 때 했던 맹세가 기억났다. 우리 전라남도는 가지 말자. 그래, 가지 말자. 우린 아닐 거야.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으로 3년간 내가 일하게 될 지역은 이미 정해졌다.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술에 의한 탈수에도 혀에서는 침이 과생성된다. 침을 꿀꺽 삼켰다. 눈을 한번 지그시 감는다. 휴대폰을 열었다. 다행히 지역 발표는 아니었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 결과가 인터넷 포털에 게재되었습니다. 포털에 접속한다. 평소엔 잘 써지던 내 주민등록 번호가 자꾸 헷갈린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분명 맞게 썼는데 맞는 주민번호가 아니란다. 나는 여전히 취해 있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뜨며 꾹꾹 눌렀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나의 최종 발령지는 나는 전라북도 도청으로 출발했다. 그렇다. 나는 전라북도로 배치되었다.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다행히 전라북도에 배정되었다. 전라남도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일지망한 곳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표정은 다들 나쁘지 않았다. 또한 전라북도에는 섬이 2곳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서 4등 정도를 뽑지 않는 한 섬으로 갈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된다. 본 적은 없지만 도청으로 가는 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다. 까까머리에 논산 날씨의 영향으로 계절에 맞지 않은 옷들을 한결같이 입고 있는 그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훈련소에서 갓 나온 공중보건이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누구보다 대비를 잘했다. 까까머리를 숨기기 위해 MLB 모자도 쓰고 따뜻한 날씨에 화사한 옷도 입었다. 도청 입구에 도착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하는 그분은 내 신분까지 알고 있었다. 그분은 신기가 있는 게 분명했다. 까까머리 70명이 무사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지금부터 하는 건 난수표를 뽑고 1번부터 순서대로 전라북도의 지역을 채우는 일이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했다. 전라북도라 하더라도 섬으로 들어가면 전라남도에 가는 것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지난 밤을 새웠다. A4 용지에 전라북도 지도를 그려놓고 각각의 지역을 분석했다. 그리고 지역별 예상 TO를 추정하여 예상 번호의 우선 지역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
문득 본과 1학년 병리학 시험 때가 생각났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조직의 특징을 보고 답을 맞히기 위해 두꺼운 책을 새벽마다 보며 공부했던 시절. 난 그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 지역에 대해 시, 궁, 구, 땅 모양만 봐도 알아맞힐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 난 그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괭해진 눈을 하고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 집중하며 한 손으론 밤새워 공부했던 A4 용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 A4는 적들에게 들켜선 안 될 나만의 빅이었다. 드디어 난수표 추첨이 시작되었다. 총 배정 인원은 67명, 60번까지만 뽑는다면 섬으로 들어갈 일은 없었다. 공정성을 위해 한 명씩 앞으로 나가 번호를 뽑고 그 번호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쭉 뽑는다. 의외로 상위 번호가 앞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번이 등장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내 앞에서 60번이 나온다. 얼굴 안쪽에서 미소가 지어진다. 얼굴에는 총 3겹의 근육이 있고 나는 가장 안쪽 근육을 사용해 아주 효율적으로 웃었다. 이것이 드라마라면 나는 분명 좋은 번호가 나올 것이다. 60번 다음에 뒷번호가 나오는 건 드라마라도 재미없다. 슥슥 섞다가 처음 걸린 걸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휘휘 젓다가 2번째 짚은 걸 들었다. 그리고 공개했다. 어라? 번호가 뒤집혔나? 반대로 뒤집는다. 어라? 뒤집어졌나? 반대로 뒤집는다. 뇌에 정지가 왔다. 64번. 시끄럽던 강당 내부가 조용해졌다. 캥했던 눈이 하얘지더니 이내 내 눈을 피하는 까까머리들이 보였다. 웃진 않는데 내 귓속으로는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 웃음은 내가 수초 전에 지었던 속웃음이었다. 46번일지도 몰라, 49번일지도 몰라 했던 내 헛된 희망은 이리 뒤집어도 저리 뒤집어도 64번이었다. 목을 타고 흐르던 식은땀이 식도로 들어가는 듯 했다. 나는 괴로운 듯 연거푸 기침을 2번 하고 쓰라린 가슴을 매만졌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밤새워 공부했건만 내가 봐야 할 지역은 무주, 부안, 군산이면 좋겠다. 설마 섬에 가겠냐는 생각이 현실로 바뀌었다. 왠지 밤새 생선 생각이 간절하더라니 3년 내내 생선 포식을 시켜주려고 신이 꿈을 이뤄주신 것 같았다. 현재 35번 선생님 지역 기입 중 김재, 현재 55번 선생님 지역 기입 중 진안, 현재 63번 선생님 지역 기입 중 무주의료원. 더 이상 무태 지역이 남지 않았다. 이로써 나는 섬 생활이 확정되었다. 아름다운 섬이 많은 땡땡군, 그 중에서도 매우 힘들다는 섬으로 가게 되었다. 섬 생활. 섬, 사방이 막혀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섬에서만 몇십 년을 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육지의 마을보다 훨씬 똘똘 뭉쳐 있으며 그런 단결력에서 나오는 묘한 섬만의 분위기가 있었다. 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쉽사리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2눈으로 봤지만 그 문제들은 단 한 번도 제기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곳에 파견된 해경과 경찰들도
섬 사람들에겐 외부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있다 나가길 원했다. 수십 년간 묵힌 섬 안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였다. 섬에서의 문제는 섬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되질 않았다. 만약 내가 섬의 문제를 바깥으로 고발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섬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다. 육지에 나가려 해도 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라면을 하나 사려 해도 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섬에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만약 내가 내부 고발을 하여 섬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 순간 섬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들 투기의 텃세 부리기는 육지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6시부터는 야간 당직이 시작되고 모든 전화가 내 휴대폰으로 걸려온다. 한 번은 이장이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있다며 매운탕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응급 환자를 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장이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 통에 매운탕만 먹고 오기로 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미 여럿의 아재들이 초록병에 취해 행설수설하고 있었고 내게 전화했던 이장은 의사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라며 곧장 소주를 따랐다. 섬사람 술자리에 동원된 것이었다. 당연히 응급 환자를 생각해 마실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술 취한 사람들에게 그런 대화가 먹힐 리 없었다. 나는 마시는 척 바닥에 소주를 버리고 매운탕 몇 숟갈을 먹었다. 자연산이라 그런지 매운탕 맛은 기가 막혔다. 나는 그렇게 잠시 앉아있다 조용히 나왔다. 며칠이 지났을까? 다른 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오늘 회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니 와서 저녁 한 끼 하세요. 며칠 전 상황을 경험한 나는 이런지하 거절하고 가지 않았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 거절당한 이장이 다음날 근무지로 와서 따졌다. 왜 그 이장 모임엔 가고 나한테는 안 오는 거요? 나 무시하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위험하니 갈 수가 없어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것이 아니고 저도 경황이 없어 처음엔 갔지만 이후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이장들 사이에선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두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매운탕에 팔려갔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장님들을 달래느라 혼쭐이 났다. 내가 가서 그들이 즐거워진다면 기꺼이 가겠지만 나는 섬의 유일한 의사였고 사명감을 가져야 했기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나뿐인 의사로서의 사명감. 아름다웠던 기억. 이곳에도 여름이 오고 있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육지보다 따뜻함은 늦게, 차가움은 빠르게 왔다. 여름이 온다고 느낀 건 어느 주말 산책 때였다. 주말엔 혼자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온종일 환자가 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해안길을 산책했다. 사람의 때가 타지 않은 곳이라 자연 경관은 육지의 그것과 비교 불가였다. 수십 미터의 기암 절벽을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해졌다. 정자에 가만히 앉아 불어오는 바람을 먹었다. 차가운 바람은 혀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의 바람은 달랐다. 바람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바람에서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스치기만 해도 기분 좋은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을 따라 파도들도 천천히 섬 쪽으로 밀려왔다. 몇천 년간 파도의 힘에 맞서 싸워온 기암절벽. 그 장엄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 눈에는 멋진 자연 경관으로 보이지만 과거 무수한 시간 동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물이 줄줄 새는 아픔을 겪었으리라. 나 또한 현재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길 기원했다. 따뜻한 바람에 얇디 얇은 들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꽃이 나타나면 사진을 찍어 제이에게 보내주는 게 낙이었다. 길을 걷다 보지 못한 색감이 나타나면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간절하게 따뜻함을 원하고 있었다. 꽃이 피는 만큼 내게도 따뜻한 계절이 올 것이며 더 나은 시간들이 올 것만 같았다. 산책 동안 듣는 노래들이 있었다. 특히 해안가를 거닐 때 듣기 좋은 노래였다. 진료를 보다가도 해변의 냄새와 노래가 생각났다. 일어나 달려가고 싶어질 때도 많았다. 나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다. 노래는 4차원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 귀로만 들었을 뿐인데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거니름과 광경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다 내음도 느껴졌다. 그 섬이 종종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노래들을 듣곤 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해변 그리고 따스한 바람은 섬 생활 동안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아무도 없는 넓은 해변가를 혼자 걷고 혼자 바라보고 또 그 긴 거리를 걸어나갈 때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그 순간이 훼손되지 않게 눈을 감으며 조용히 기억했다. 그때의 과정 때문인지 아직도 난조 순간의 해안가 모습을 잊지 못한다. 가만히 정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볼 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자 섬에서의 울분이 치유되는 과정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면 곧장 내 방으로 달려와 저녁을 준비했다. 나의 주말은 항상 이러했다. 소중했던 인연. 섬에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은 5, 60대였는데 섬 내에서도 젊은 순위로 상위권이었다. 섬에는 육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파견을 온다. 섬에도 전기와 물을 쓰고 가게도 운영되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다. 섬에 상주하는 젊은 사람들은 섬 사람들을 위해 일하러 온 것이었다. 종종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웠다. 학교에도 젊은 의사 선생님이 파견 왔다는 소문이 났는지 언제 한번 우르르 몰려온 적이 있었다. 여자 선생 한 분이 감기가 심해 왔는데 대여섯 명 되는 동료 선생들이 삼디다스를 똑같이 신고 밖에서 수군대고 있었다. 일단 섬에서 또래를 만나니 반가웠다. 진료 이외에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일이 거의 없었다. 제이와의 통화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면 먼저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후로도 그 무리는 한 명씩 돌아가며 아프다며 보건소에 놀러왔다. 아프다는 환자를 무시할 순 없다. 성심껏 진료를 봐줬다. 나도 그 무리가 오면 반가워서 많은 말을 했다. 내가 진료실에서 아끼던 홍차 티백을 그들에게 내려놓으면 작정이라도 한 듯
대기 좌석에 풀썩 주저앉았다. 대여섯 명이 비슷한 삼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꼼지락대는 모습이 귀여웠다. 대부분 교직 첫 해를 섬에서 보내는 그들이었다. 여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당직을 서지 않고 육지로 돌아갔지만 남자 선생님들은 나처럼 남아 당직 근무를 섰다. 종종 맥주 마실 일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락해서 마셨다. 다행히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었고 섬생활 동안 소소한 행복이 되었다. 나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수업 도중 아픈 아이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거나 체육대회 전날 사비로 응급 키트를 만들어서 선물해 주곤 했다. 언제는 여자 선생 2명이 배가 아파서 들어왔다.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 기다리는 모습만 봐도 대충 꾀병인지 아닌지 느껴진다. 이들은 꾀병 환자가 분명했다. 분명하더라도 그 모습을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를 보러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의사인 나도 종종 다른 의사를 찾을 때면 긴장이 되고 주눅이 든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더하지 않겠는가. 약을 받기 전 대기석에 앉아 이리저리 쳐다보며 눈 굴러가는 소리가 진료실까지 들렸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약보다 나와의 말이었다. 궁금하고 신기해서 말해보고 싶어서 왔겠지 싶었다. 시답자는 질문을 해도 웃으며 대답을 한다. 어색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게 적당히 다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모르는 척 받아준다. 이것도 의사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갔다면 아쉬운 마음에 연신 이불킥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무릎이라도 다치거나 발목 염자라도 당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그들은 튼튼한 발목을 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내 진료소를 찾아왔다.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홍차가 맛있다. 간호사님이 주시는 수박이 맛있다. 이런 핑계들을 댔지만 그들도 나처럼 외로움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참 귀엽고도 이쁜 교사 선생님들이었다. 다양한 인연들. 관광철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섬을 찾았다. 내 환자의 20% 정도가 외부인으로 채워졌다. 새벽 밤을 막론하고 응급 환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에게 유일한 의사라는 사명감으로 일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만 우울증에 걸렸겠지만 몇 달 동안의 근무를 통해 나 스스로 살아가야 할 방향도 터득했다. 한밤중에 진료실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면 없던 사명감도 생겨날 것이다. 무서울 때도 있었다. 새벽 3시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에 불 하나 없는 건물 아래로 내려가 천천히 랜턴을 비추면 환자인지 범죄자인지도 모를 사람이 떡하니 서 있다. 섬은 9시만 되면 암흑천지가 된다. 그 속에 혼자 일어나 그들을 상대해야 했던 무수한 날들.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그 무서운 길을 뚫고 나에게 달려왔을까 란 생각도 했다. 그런 연민의 감정을 느껴야 평생을 의사로 살 수 있다 생각했다. 위험한 적도 많았다. 새벽 3시에서 4시에 술에 취해 달려와서 왜 빨리 내려오지 않냐고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 치고받고 싸우다 소주병 하나씩 머리에 박고 피 철철 흘리며 들어왔던 2사람. 그중 한 사람을 먼저 해경 보트에 보내니 나머지 1명이
왜 본인을 먼저 보내지 않냐고 무시한다며 내 멱살을 잡았다. 섬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당신들이 죽어가는 걸 살리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며 밤에 편하게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었다. 혹시나 응급 환자를 놓칠까 내 벨소리는 가장 크고 쩌렁쩌렁한 것으로 설정해 놓았고 쉬는 날에도 그 벨소리가 들리는 날엔 심장이 벌렁거렸다. 흥미로웠던 기억도 있다. 관광용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온 여자 2명이 진료실로 들어왔다. 주소지가 서울로 뜨는 그들, 한 친구의 친척집에 놀러온 친구들이었고 두통이 심하다고 했다. 궁금했다. 여기 와서 무엇을 했고 재미있었는지, 다른 아픈 곳은 없는지 샅샅이 찾아주고 싶었다. 그들도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약이나 주고 나가라 하면 될 것이지 쓸데없이 친절한 의사인 건지 그 순간은 굉장히 친절한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농협마트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오늘 저녁도 결국은 나 혼자 먹어야 했다. 주말은 항상 혼자였고 외로웠다. 괜히 그들과 얘기라도 하면 즐거울 것 같았다. 용기를 냈다. 용기를 낸 건 다름 아닌 맥주 캔 때문이었다. 그들은 맥주 캔들을 들고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재빠르게 맥주 6캔들이를 들고 나왔다. 그들도 섬에 혼자 있는 젊은 남자 의사 선생님이 궁금했을 것이다. 같이 맥주라도 한잔하자고 하니 흔쾌히 마시자고 했다. 해변가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 맥주를 마셨다. 순간의 부끄러움은 커다란 선물을 준다. 용기를 내준 내 입가 그리고 재빠르게 맥주를 집어와 준 손목 발목에게 고마웠다. 6캔이나 산 이유? 나는 맥주를 잘 마셨다. 그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진 그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맑은 바다 공기에 취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했다.